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물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저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이며 그렇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 물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은 이 물음을 직접 자기가 묻고 해답을 구한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인류 문명 안에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미 전해진 그 해답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문화나 또 사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이것이 일부 아주 신성한 가르침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종교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두 가지 물음인데요. 그 물음을 다시 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까지가 있고 이것을 제가 질문 A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물음이 계속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근대 학문 근대 과학이 대두되면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물음은 독자적으로 상당히 깊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해당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때때로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서 이 혁신적인 새로움을 전해주지만 이것이 꼭 연결돼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 이후에는 이것이 거의 분리돼서 이 물음 A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이해 공간, 사람이 지닌 이해 공간 안에서 이 과학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고, 둘째는 지향의 공간, 뭘 할 것이냐 하는 지향의 공간 속에서 이 종교 속에 지금 그것이 남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일종의 말하자면 양쪽에 다 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이 앞쪽 부분을 취하는 사람이 그저 이제는 이 뒤쪽 부분엔 무관하게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것이면 거기에 심취하고 하는 쪽으로만 발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근대 문명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 둘째 쪽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거하고의 연결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을 위한 신앙으로 굳어지고 앞부분을 무관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독단적인 과거에는 당연히 이렇게 지향을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하고 연결이 없어지니까 신앙을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을 다시 연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대안은 뭐냐? 제가 보기에 일단 종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믿음 위에 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수용을 하면 됩니다. 과거의 그 전통적인 믿음 속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됐지만 사실은 저것을 유지하면은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모든 학문들이 전문화되고 분화되고 조각 학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통일된 뜻을, 이 시각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전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다 연결하는 제가 제 표현에 따르면 온전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단절이나 부분적인 편향, 이것이 배제된 완벽한 알미라고 할까요? 다 연결된. 그런데 이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고 그것이 다 연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완전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결이 갖추어진 물이 없는 알미인데 그것이 조금 어렵죠. 제가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순서가 조금 달라졌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들면은 저 지도하고 우리가 알미 통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 지리상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지도를 만드는데 이 지도는 예를 들어서 한국 지도라든가 또는 아시아 지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 전체를 하나의 지도에 담으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벽에다가 세계 지도에서 붙여놓은 걸 많이 봤지만은 이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제일 서쪽 끝하고 제일 동쪽 끝이 사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상에서 제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극, 남극은 하나의 점으로 되는데 이만큼씩 펼쳐지죠. 그러니까 도저히 현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평면상에.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둥근 구형 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그게 지구의인데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요. 지구의 안에다가 담으면 적어도 상대적인 위치만은 대충 맞게 되죠. 그래서 물론 자세한 아주 정교한 지도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지구의 위에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는 이 세계 항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뚝 떨어진 지도 가지고는 항해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암도 그거 비슷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부분 떨어져 있고요. 학문 분야마다 다 독립된 지도에 해당하는데 이걸 그냥 연결하면 그냥 세계 지도가 돼버려서 어떤 데 가서는 전혀 관계없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삶을 맡기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지도가 이 지구의 위에 마련된 정도로 우리 암도 적어도 전체적인 연결은 제대로 된 알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온전한 알미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알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니 세계와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알을 지구 위에다가 배치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그 땅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배치해서 되지만
우리 알이 어떠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졌느냐, 그것을 알아야 거기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백과사전 하면 뭐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기도 하고, 도서관 하면은 뭐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 다 좀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 알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온전한 알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제가 하나 제시한 것이 저쪽 오른쪽에 있는 이 메비우스 띠 모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단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절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끝과 끝이 다 연결된 그 구형이든가 아니면은 이 연결된 띠 모양인데, 근데 그냥 띠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암 중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대상에 관한 거, 하나는 우리 주체가 자기를 생각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알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 끈 위에다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한번 이렇게 꺾여서 연결된 것이 저 그림에 있는 것 같은 메비우스의 띠인데, 그것은 뭐냐면, 한쪽은 우리가 외부적인 물질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을 외부라고 본다면, 자기가 스스로 아는 내적인 것은 그 내부에 해당하는데, 인간이 의식적인 삶을 시작할 때는 그 내적인 알미 표면에 나와서 내가 나다, 나로서 생존하게 돼. 그것이 이제 내면이 외면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있게 돼요. 그 조금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의 그 메비우스띠를 제가 이제 저렇게 연결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건 이제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오른쪽 이 위쪽에 이 자연의 기본 원리라는 데서 출발을 해도 되겠어요. 거기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서 우리가 우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도 생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알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객체로서의 우주와 생명과 인간이죠. 몸으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 나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인데 이 두 가지를 겸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바깥쪽, 하나는 안쪽이라고 봐서, 왼쪽은 색깔을 제가 달리 했어요. 다시 말하면 메비우스 띠가 이 내면이 이제 주체적인 삶에 이르러서는 내면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고를 해본 결과 다시 자연의 기본 원리를 찾아간다 이거죠. 해서 저것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저것이 다 제대로 연결되면 일단 저것은 온전한 알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최 선생님 조금 전에 점점 제가 어려운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어려운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을 해보자. 그러나 최대한 제가 그것을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자연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의 기본 원리가 뭐냐? 연락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고 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말하자면 저 밖에 빨간 펜은 이것이 고립된 개라면, 고립된 개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U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건데요. 에너지의 총량은 불변이다. 델타 U가 0이다 하는 것은 U 에너지의 변화를 했지만 전체로는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여기다가 이리 가고 여기서 이리 가는 건 되지만, 에너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둘째가 흥미로운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가만 할 수 있다. 이 S는 엔트로피인데 이것의 변화는 항상 커질 수는 있지만 줄어들 수는 없다. 이것이 좀 시간 때문에 제가 내용은 말씀 깊이 못 드리고 대략 이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보면 돼요.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인데 가만히 두면 흐트러지기는 쉬워도 저절로 정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연 자체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결국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체의 정교성은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조금 그것을 둘로 나누어 보면 여기에 지금 한 대상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때 이것은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만 딱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 안에 있죠. 그 공기들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궁금한데 이거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함께 했을 때의 전체 에너지는 불변이고 또 전체 엔트로피 양은 커지기만 하죠. 그럼 이것만 따로 얘기하려면 저 중에서 델타 U하고 델타 S라고 하는 그것만 따로 추려내야 되는데 그것만 따로 추려내기가 좀 불편해요. 이거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되는 건 알지만 이것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가 그냥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저 관계는 틀림없는데 이것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바꾸면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만한 자유에너지를 가졌다. 근데 자유에너지는 이 전체 것이 아니라 요것만의 자유에너지예요. 요것이 가진 자유에너지는 요것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요것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를 S라고 할 때에 밖에 주변의 온도를 공기의 온도죠. 공기의 온도를 T라고 하면 U-TS라고 하는 양으로 규정을 해요. 규정을 하면 그것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인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아까 두 가지 법칙을 이걸로 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는 항상 감소만 할 뿐이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하나만 얘기했고 주변하고 관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변의 온도가 T라는 것만 알려지면 저렇게 정의된 자유에너지는 항상 주도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단히 간단해지고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만한 자유에너지가 있는데 온도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더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더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질 만한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없고 제일 바닥에 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변화도 못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요. 요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쉬운 예를 하나 들겠어요. 바로 여기 물이네요. 물이 이제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로 될 수도 있죠. 또는 아주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될 수도 있죠. 우선 물과 얼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현재는 이것이 물이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훨씬 더 내려가면 얼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도 되고 얼음도 되느냐? 우리 물론 1차적인 답은 다 알죠. 온도가 0도씨 이상이면 물이고 0도씨 이하면 얼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왜 그러냐? 그런데 그 답이 바로 간단해요. 자유에너지 때문에. 0도씨 이상에서는 물이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0도씨 이상 100도씨 사이에서는. 그런데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이것의 자유에너지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변해서 얼음이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유에너지를 왼쪽이 물이고 오른쪽이 얼음이고 이제 온도가 상온일 때 자유에너지 커브를 그리면은 물일 때가 가장 낮죠. 그건 지금 물로 되어 있어요.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
저 위에 있는 이것의 그 엔트로피가 변하기 때문에 얼음이 더 낮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온다. 이게 바로 자유에너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예요. 이것을 가지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빅뱅 이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겨나고 변화해 오는데 최초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어요. 온도가 높으면 전부 조각조각 제 멋대로 날아다녀요. 근데 온도가 그때는 떨어져서 제 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이것이 뭐 예를 들어 핵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드는 경우가 더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어는 경우가 더 낮아지는 식으로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이 물질에서 원자 핵이 구성되는 것이 어느 온도에서는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걸로 돼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있더라도 전자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이거 플라스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번에는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와서 도는 그런 상태가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이 중성 원자가 형성이 돼요. 우리 우주 안에서는 빅뱅 이후에, 여러분들 빅뱅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간 공간과 동시에 출발했는데 그 후에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죠. 빅뱅 이후 38만 년. 첫 번째 핵자가 구성된 것은 3분, 빅뱅 이후 3분 내에 원자 핵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전자가 거기서 돌게 된 것은 38만 년 이후에 이제 전자들이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중성 원자가 되죠. 원자들이 다시 모여서 또 분자가 되려면 또 온도가 훨씬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분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소형 분자들이 대분자들도 되고, 이것은 현재 우리 그 지구상에 우리가 있는 온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런 것이 쭉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유에너지를 강조하는데요. 모든 변화는 자유에너지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서 점점 섬세한 물질들이 생긴 것은 우주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유에너지가 변하다 보면 가장 낮은 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쭉 생기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는 온도가 이제 거의 비슷해요. 우주에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식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정한 온도에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자유에너지 낮은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가면 이제 온도가 변해서 더 이상 낮아야 되는 데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할 수 없이 옴짝 못하고 제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활동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뭐 활동을 하고 싶어서 우리 실제 활동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이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유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그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팔을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이걸 위해서도 나는 자유에너지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를. 그 자유에너지가 뭐길래 그러냐. 이것이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에너지 공급이에요. 음식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건 다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조금 정황한 것이 되죠. 먹어야 산다는 얘기지만, 이 먹어야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면 바로 이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유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미 아는 세계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그 자유에너지 어디서 왔냐? 다 아시겠지만 이 태양에서부터 와요.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자 지금 여기서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델타 E라는 양만큼 지구로 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오는 그 햇빛을 우리가 에너지로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질문은 뭐냐면 그럼 그 안에 얼마만한 자유에너지가 들어있느냐? 햇빛 속에 자유에너지가 과연 있기나 있는 거냐? 아니면 햇빛이 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상에서 이 녹색 식물이 자유에너지를 만들어주느냐? 이 문제를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1, 2년 전까지 정답이 없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답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작년 3월 달에 발표한 논문이 바로 그거예요. 태양에서 또 오는 자유에너지가 실제로 자유에너지가 태양에서 또 오느냐 하는 것부터 문제고 그리고 에너지가 오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자유에너지가 온다면 그 중에 몇 %가 자유에너지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햇빛에서는 자유에너지를 말할 수 없고 지구에 떨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녹색 식물이 펌핑을 해서 자유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설이 얼마 전까지 대두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설은 틀렸고 사실 태양이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와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이 황색깔 햇빛 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노란색이 여러분들이 태양빛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중요한 색깔이냐 하고 생각하면 아마 녹색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황색이 가장 중요해요. 황색이 이 녹색 식물에서부터 이제 자유에너지를 전달해주고 다른 걸로 전환시켜요. 그 녹색은 뭐냐? 녹색은 쓰지 못해서 그대로 반사하는 색이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랗게 보이니까 그래서 녹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 교회보다도 황색 교회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적절한 표현일 텐데 눈에는 우리는 그 여색이 보이는 거죠. 쓰고 남은 황색이 빠진 나머지 백색에서 그것을 빼면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녹색인데 사실은 맞아 그것이 우리한테 자유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은 황색이에요. 그 황색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온 에너지의 76.4%까지 맥시멈 그 이상은 안 되고 까지가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떨어지는 자유에너지 총량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계산해 본 사람은 없고, 나는 이제 작년 논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이걸 풀었냐. 내가 사실 본래는 이게 내 물리학에서도 내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왜 풀었냐. 이래야 우리 생명이 어떻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알겠는데 이걸 몰라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죠. 그래서 물음을 가져보니까 알려진 답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을 찾아본 거예요. 이건 여담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만큼의 자유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저 받은 자유에너지가. 저것이 오면은 이제 이 더 낮은 에너지, 자유에너지 상태로 있던 것이 그걸 받아서 더 높은 상태, 자유에너지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없으면 항상 일정하면 계속 줄기만 하는데 이거 이제 자유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 높은 데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가지고 조금 더 높은 상황에 가서 좀 쌓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쌓인 것은 자유에너지가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 이 바닥에 있는 건 아무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거예요. 근데 저것은 일정한 질서를 가진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것을 국소 질서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한 좁은 영역에 질서를 가진 것이 모였다 하는 거죠.
국소 질서는 우리 지구상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것은 준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올라가면 상당한 기간 더 낮은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 또는 우주 내에 많은 천체들 안에 국소 질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가 여기 보였는데요. 첫째 왼쪽에 있는 거는 자갈 무더기죠. 이것이 대표적인 국소 질서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뭉치는데 그것은 자유에너지가 바닥은 아니지만 깨지려면은 좀 쉽지 않아서 상당 기간을 버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구뿐 아니고 화성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모든 천체에 다 널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토끼가 있죠. 이것은 이쪽 같은 국소 질서지만 이 돌 조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 차이를 잘 몰라요. 흔하기 때문에. 근데 물리학자 눈에는 깜짝 놀랄 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토끼는 엄청나게 높은 정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치자면 굉장히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거. 이쪽 돌무더기보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본 가장 심각한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생명을 이해하는 문제죠. 그러나 이제 물론 생물학자들은 그런 고민 없이 현상 있는 거에서 이렇게 살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저거 설명하지 못하면은 물리학으로서는 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생명을 이해하겠다고 감이 나섰기 때문에 저 문제를 살펴본 거죠. 근데 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토끼는 엄청나게 높은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교성을 가진 것이 과연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사례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이제 그 사례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소재들이 이렇게 그냥 범벅처럼 있어요. 이것이 아주 우연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모양 비슷한 저건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인터넷 위주니까 저도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일정한 질서를 가진 거다 하는 것만 생각해요. 저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저런 것이. 근데 저것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연에 의해서 저것이 만들어지냐 하면 이쪽 것이 계속해서 이 요동을 쳐요. 에너지가 계속 오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물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요동을 해요. 요동을 해서 100만 년 동안 요동을 하다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 생길 확률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0만 년의 요동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이게 깨질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렇게 생겨도 3, 4일 지나면 저절로 깨져요. 그러니까 100만 년 거쳐서 하나 생겼지만 3, 4일 지나면 깨질 운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질서에 있을수록 그 유지되기가 그만큼 어려워. 확률적으로. 그래서 100만 년에 저거 하나 생기는데 3, 4일이면 깨진다.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저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질서를 가진 것이 또 거기서 얹혀서 생길 수 있냐. 또 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저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 계속 존재한다면 다시 100만 년 동안 더 요동을 치면 위에 엎인 두 번째 것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계속 있다면. 그런데 이것은 계속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생겼다가 100만 년 만에 생겼는데 생기면 3, 4일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나타나려면 100만 년을 더 기다려야죠. 그러면 또 한 3, 4일 있다가 또 없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100만 년에 3, 4일씩이 다시 모여서 그것이 100만 년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
이 계산이 간단해요. 뭐 암산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간단한데 저기 내가 공식 써놨네요. 계산해 보니까 100조 년이 걸려요. 그냥 한 단계 더 높은 정교성을 가진 걸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조 년이야. 이것은 우주의 나이에 7,000배인가 7,000배 138억 년에 7,000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려야 한 단계 더 높은 질서가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를, 자, 이렇게 생명체와 같은 정교한 것은 자연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깔려있죠. 그것을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사실 계산해보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여기서는 이제 자연의 법칙은 여기서는 브레이크다운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생명을 만드셨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맞아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자연의 원리를 다 깨버리고 직접 손으로 나서는 그런 조금 좀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 저것이 되도록 그 안에 매달렸다. 이것이 놀라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됐냐? 이걸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대단히 쉬운 거예요.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변화에 직접 일부가 되지 않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변화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촉매라고 불러요, 화학에서. 근데 자체 촉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하고 같은 것이 나오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제품이 자기하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바로 촉매로서 하는 이것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존속 기간 이내에 자신과 대등한 국소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국소 질서. 그렇죠? 그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냐 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보이겠어요? 지금 뭐 이상한 것들이 뒤집박죽인데 이것이 이제 저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소재의 말하면 그 물질, 이 소재 덩어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지금 한 너댓까지 제가 해놨는데요.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 A, B, C, D, E라고 네 가지가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근데 A하고 B는 만나면은 딱 저렇게 연결해서 같이 있고 싶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성향이 강한 이 화학적인 측면성이 있는, 또 C와 D도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나머지 서로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E는 그하고 관계없이 약간의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 이러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러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 여기서 지금 A, B, C, D가 뭐 여러 가지 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저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특별한 배열을 가지면은 저것이 아주 독특한, 다른 배열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독특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면 저 배열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배열 때문에 이것은 존속에도 대단히 유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아래쪽하고 위쪽은 알파하고 베타죠. 서로가 친근성이 있는 것들끼리 딱 이렇게 배열됐어요. 저런 배열이, 저것이 의미 있는 배열이 우연히 형성되기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100만 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죠. 그런 물질들이 충분히 있다가 100만 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면 얼떨결에 저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저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여기가 상당히 달라져요. 보면은 이 다른 물질들이 옆에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것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자기하고 친근성이 있는 것을 만나면 와서 붙어요. 그 순식간에
저렇게 친근성 있는 거 자리가 다 쳐버리죠. 그러면 저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건 뭐냐면 간격을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간격을 딱 넓히면 처음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하나가 독자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100만 년이 걸리는데 저것을 하나가 있음으로써 저 두 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 3일이면 된다. 그래서 이 자체 종교적 국서 질서의 하나의 예죠. 이러한 것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처음에 제일 왼쪽에 하나가 우선 생기면 하루 이틀 만에 두 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이 자체 총론적 국서 질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4개가 되고, 물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은 일부는 깨지지만 저 만들어지는 것이 깨지는 것보다가 더 속도가 빠르면은 점점 더 많아지죠. 불과 한두 달이면은 수십만 개가 되는 거예요. 수십만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더 될 수 있지만은 이 공간이라든가 소재의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깨지는 정도만큼은 다시 또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10만 개가 계속 약간 많아졌다 있지만 거의 10만 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자체 총괄적 국서 질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를 다시 보면은 이 두 번째 질서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아까는 저것이 하나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100만 년에 한 2, 3일밖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는 저 가운데가 계속 10만 개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개 중에 어느 거를 어깨를 타고 올라가도 오른쪽 질서 나오죠. 그렇게 되면 저것이 하나 있을 때 저것이 나올 확률이 100만 년이라면 저것이 10만 개가 있으면은 저 두 번째 질서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암산을 해보면 10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것이 자체 총론적 국서 질서가 없을 때는 아까 얼마 그랬죠? 몇 조년? 100조년인데 저거 있으면 매 10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적어도 또 자체 총괄적 국서 질서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 유지되면서 또 더 높은 질서가 또 생기고 또 누적이 되는 거죠. 이래서 그다음부터는 매 10년마다가 100조 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될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의 최초의 자체 총괄적 국서 질서가 30억 년 전에 대충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3억 번, 10년이라고 가정하면 3억 번의 기적이 나타나고 쌓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토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와 같은 그러한 높은 종교성을 가진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끼뿐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 등등 모든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과정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제 뭐 약간 추상적으로 지금 그렸는데요. 이제 시타라고 하는 저것은 잘 안 되네. 뭐 하여간 왼쪽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탕 질서가 있고 거기에 이 시타 1 한 것은 첫 번째 종류의 자체 총괄적 국서 질서. 그 괄호를 붙인 것은 그것이 10만이면 10만 개가 있고 이것이 상당 기간 유지돼요. 그건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어깨를 넘어서 또 하나 더 높은 질서를 가진 시타 2가 또 생기고 이것은 공존하죠. 상당 기간 공존해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현재는 시타 M에서 시타 N까지 왔어요. 왔는데 요 뒤쪽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저것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이것이
이것은 이제 그 생물종에 해당하는 건데, 생물종이라고 해서 생물종이 무제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물종이 존재할 여건이 달라지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존속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바탕 질서가 오메가1에서 오메가2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과정이 되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바탕 질서 자체도 변해요. 그래서 이미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오메가2라고 하는 배경에서는 존속할 수 없고, 반대로 오메가2 쪽에 시타 M에서부터 시타 N까지는 오메가1이라는 상황에서는 또 존속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30억 년 전에 우리 최초의 자체 정맥적 구조 질서가 생겼는데, 현재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생각이 안 돼요. 그 생존 우리한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 이 바탕 질서도 변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 바탕 질서, 대기 속에 있는 공기라든가 산소 특히 등등이 현재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초기에 최초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모이겠지만, 그러면 자유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에너지는 아까 봤지만 BTS부터 일정량이 오는데, 이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햇빛 보고 뭐 혓바닥을 내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유에너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 형태를 최초 녹색 식물이 말하자면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소재로 자유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에너지가 더 높은 유기물로 만들어지고 일부 산소를 내뿜어요.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에게 활용이 되려면 유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무 그 줄거리를 우리가 그냥 먹어서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가공된 것을 골라서 그것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서 그것이 다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 생존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먹이사슬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분리시키면, 해체되면 이 모든 개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동시에 아까 이미 보인 거지만 최초의 오메가1에는 산소가 없어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10분도 못 견디는데,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부터 저것들이 생기다가 이제 산소가 지금 대기 중에 한 20몇 %까지 있는 상황으로 왔는데, 그때는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존속이 안 되는 이유가, 산소는 굉장히 강한 화학결합력을 가지고 있어요. 쇠하고 만나도 쇠하고 결합을 하죠. 녹이 쓰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물질에 대해서는 산소는 엄청난 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안 돼요. 그건 우리한테도 여전히 독이지만, 이산화탄소, O2는 우리는 오히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따라서 이 아래, 왼쪽에 있는 이 배경, 바탕 질서라고 하는 것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요. 이 전체가 오면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변화해 왔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전체는 하나의 높은 질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높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2차 질서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름이 뭐냐? 역시 제가 이름 붙이기 전에 이름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다가 이름이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온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기 온생명 아까 온생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데 모든 생명은 그 안에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나 생명, 토끼 한 마리라든가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제가 빨갛게 이렇게 가운데 것만 따로따로 보고 저것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봐왔어요. 저것들이 생명이고 전체는 보이지도 않아. 저것들이 생명이다 하고 보고 그 나머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나눠왔죠. 근데 사실은 저것들은 이 나머지하고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론적인 단위는 가운데 있는 저것이 아니라, 저것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 자체도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하고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저것을 나생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나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봐왔다. 근데 실제로는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론적인 단위는 바로 저 빨간 걸로 연결한,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고 현 시점으로 보면은 작은 파란 선 안에 들어가는 저것이 분리되면 안 된다 해서 저것에 대해서 온생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이래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저 나름, 물리학자로서의 저 나름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지금도 저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거기에 life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6가지 정의, definition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뭐냐 하고 전부 보는데 항상 나생명을 생명이라고 놓고 보니까 나생명은 그것만으로는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온 생명의 일부, 온 생명을 먼저 정의해서 그것과 어떻게 관계된다고 해야 이제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나생명만 따로 놓고 이게 뭐냐 정의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코끼리의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이거예요. 온 생명이다. 온 생명의 일부분 나생명들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생명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 뭐 제가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같아요. 저도 처음에 생명이 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생명을 놓고 나생명 중에 가장 간단한 걸 갖다 놓고 이게 왜 생명이 되냐고 아무리 뚫어지게 살펴도 물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이 온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잘못 봤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 온생명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수긍을 못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명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나 나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틀림없죠. 각자는 다 나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생명은 뭐냐? 우리는 나생명도 의미 있는 존재죠. 그러나 혼자는 안 된다 해서 나머지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온 생명의 합치면 온 생명인데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생명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 이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보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생명이 온 생명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이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련 때문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맞춰야 되니까.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이 생존 유지의 관건이 뭐냐면 이 성공적인 관계죠.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과 그것이 알미예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고 온 생명의 나머지 부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한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내 지식이고 또 새로 그것이 전해오는 것이 정보예요.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만 그 안에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출현해야 되고 필히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러한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우주 과정 속에 모든 현상이 쫙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야. 나라는 것이 갑자기 나와요. 와, 이게 어떻게 내가 들어있는 거야.
이 교체라는 것이 그 안에 생긴다 이거죠.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절대로 설명을 못해요. 나머지 다 설명하지만 내가 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주체적인 양상이 그 안에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생명의 가장 큰 신비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메비우스 띠에 안쪽에 내가 숨어 있다가 이제 의식해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내 작은 몸, 나 생명으로서의 몸을 중심으로 한 요것을 나라고 보죠. 이걸 가장 일상적인 대표적인 자아인데 사실은 공동체도 우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미 1인칭의 존재예요. 나의 연상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몸이 생명체가 온 생명까지 가니까 온 생명까지를 다 연결한 것을 이게서 우리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온 우리라고 붙였는데 온 생명을 나로 보는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작은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옛날 선인들은 소인이라고 불렀죠. 제일 작죠. 그리고 가운데까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분자. 그럼 제일 큰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아마 성인이라고 불렀다. 대충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나머지는 경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두 성인이 돼야 할 이유가 있냐? 이 세 가지 나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거냐?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받은 것이 녹색 신앙. 저는 녹색 신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 주최하시는 분이 나보고 온 생명과 녹색 신앙이라고 제목을 드려도 되겠냐? 뭐 그러라고 했는데 그 녹색 신앙이 뭐야? 들어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그래서 헛수 없이 숙제를 하나 했죠. 그래서 그럼 녹색 신앙을 하기 전에 그 자연 신앙이 더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연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 보자. 즉 자연에 대한 새 이해. 이거 북 오브 네이처는 아까 내가 잠깐 지나갔어요. 옛날 사람들은 북 오브 네이처, 북 오브 스크립처 두 가지 성서와 그리고 자연을 두 권의 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 자연신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궁극적인 지향 또는 궁극적인 관심, 이건 폴 틸리에게 표현인데요. ultimate concern, 그런 뭐 신앙이라고. 그렇다면 녹색 신앙은 뭐냐?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일단 답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것은 북 오브 네이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자연의 책.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직접 보고 이걸 얻을 수가 있는데 참고도서가 하나 있어요. 북 오브 스크립처. 성서가 있다 그죠. 저는 그러니까 성서는 참고도서인데 왜 참고도서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북 오브 네이처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는 나한테 중요한 소재가 돼요. 그러면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생명하고 다른 이해를 했음에 틀림없어요. 따라서 그 내용이 말하자면은 궁극적인 지향도 그만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고 그것만 그대로 맞는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더 적절한 것은 만약에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알았더라면 어떤 얘기를 했겠냐를 거기서 읽어내자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 정도를 알아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보다 또 얼마나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자. 이것이 바로 녹색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것을 이 온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저는 온생명을 이해하기 전부터 크리스찬인데 성경도 꽤 여러 번 읽고 했지만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다시 보고 깜짝 놀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근데 이걸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자기를 온생명으로 아이덴티파이 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죠?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온생명을 잘 나타내는 비유가 없어요. 우리 모든 낮생명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큰 포도나무, 이게 진짜 생명이죠. 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다 가지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못 봤죠. 그렇죠.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온 생명의 비유로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온 생명이다 이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하.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과학에 의해서 그것을 겨우 알았는데 이분은 벌써 이미 내가 온생명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가르쳤구나. 이것을 뭔가 찾아가라. 당연히 이게 내 몸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내 몸이라고 해서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몸과 같이라고 했을 뿐 이것에 도달을 하신 분이구나. 아까 온 생명은 나라고 말한 건 우리가 서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도달을 하셨다. 뭐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는 얘기. 온 생명은 당연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또는 말씀이 육신에 이게 온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백합도 자기 몸처럼 생각을 하셨고, 부활도 마찬가지다. 온 생명이니까 온 생명으로 뭘 하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신앙에도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신앙의 내용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안내하는 교육적 단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년기의 신앙이 있고 청년기의 신앙이 있고 장년기의 신앙이 있고 이것이 다 같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죠. 시간적으로도 문명 초창기의 신앙과 문명 성장기, 성숙기의 신앙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인슈타인의 말 한마디만 제가 인용하겠어요. 이 과학은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분리될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고 그래야 된다. 근데도 불행히 현재는 갈라져 있고 심지어는 갈등까지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함께 함으로써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과학도 이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걸로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